네, 여기 한신대 대학원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실 분도 계시고, 다 목사님이 되시는 건가요? 그런 여기서 이제 또 제일 정예 또 이신 분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의 열의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들, 원래 이 강연은 한 3시간이 하는데요. 지금 한 5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주로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한반도의 그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잘 살려서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로 이제 가서 우리 한민족이 하나의 국가로서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렇게 널리 펼치는 그런 선진 복지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먼저 평화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통일로 가야 되는데 그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북한의 전 영토가 통일이 되면 당연히 우리 땅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정사실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북한이 통치하고 있는 전역을 우리가 다 하나의 통일 국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일이 돼야 된다. 잘못하면 땅을 뺏길 수 있는 겁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보다시피 대동강에서 원산까지밖에 우리가 통일 신라가 땅을 못 가졌잖아요. 그렇게 통일이 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평화통일, 북한의 전용토를 다 우리의 그 통일 국가로 흡수하는 통일, 그 다음에 최소 비용이 드는 통일, 그리고 통일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이 그 통일을 지지할 수 있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통일 자체가 되기가 어렵다.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왜 주변 국가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통일이 못 되느냐? 제가 사실은 외교학과를 나와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소련의 골바초프의 외교정책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미소 관계를 이제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국제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상 유지라는 개념입니다. 스테이터스 쿠어라 그러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약소국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제 정치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나 별로 다름이 없고, 단지 이제 명분이 어느 정도는 통용돼서 유엔이란 기구도 있고 하지만 힘의 세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비록 세계 12, 13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고는 하지만, 냉철하게 따져보면 한반도의 주변에 대한민국의 우리의 통일과 관련된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센 나라들만 주변에 있다는 거죠. 미국은 세계 1등이고 중국은 세계 2등, 일본은 경제적으로 세계 3등이고 군사적으로도 우리보다 강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GDP도 지금 더 높고, 그리고 핵 강국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어마어마한 영토와 자원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강대국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건 우리 정부도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있고,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국가 어느 나라도 통일은 자기들이 허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변국보다 힘이 훨씬 세서 미국 같은 국력을 가지면 모르지만, 미국보다 훨씬 힘이 약하고, 이를테면 미국과 비교해 본다면요, 경제력으로는 15분의 1이고 군사적으로는 핵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모로 볼 때 우리가 세계에서 그 군사력을 보면 한 8등 정도, 그 정도나 될까요? 그런데 미국은 핵 항공모함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보다 막강한 국력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만 하더라도 독도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일본하고 정면 대결하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지스함 숫자를 보면 대체로 아는데 우리가 우리보다 일본이 두세 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군력이 일본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면 우리가 일본을 이기지 못한다. 뭐 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을 심정적으로 우습게 봐도 일본도 무시할 수가 없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훨씬 강력하지. 제가 하나하나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같이 누리자, 이런 건 얼마든지 제시하고 이니셔티브를 잡고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통일로 가겠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박수를 안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과거에 뭐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 북한과 화해협력하고 해서 이산가족 상봉하는데 비료 주고 그러면 퍼주기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우리가 퍼주기를 하는데도 핵을 개발했다 이렇게 해서 막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일일 체크하면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나마 남북 간의 화해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가지 않았고 그랬던 거지,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거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쓰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15배에다가 핵무기 5,000개나 갖고 있고 북한을 맘만 먹으면 하루 내에 완전히 그냥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북한하고 정면 대결로 가니까 북한으로서는 남북 관계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 죽겠으니까. 따라서 그 당시에 우리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퍼주기라고 했던 것은 상당히 왜곡된 정보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만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만큼 국제 정치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변 국가들 중에 이를테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네 나라 중에 한 두 나라가 반대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와도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 게 이 주변 4강 중에 어느 나라도 반대할 명분을 주지 않는 거.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두 개 좀 들어드리죠. 첫 번째는 통일 한국이 핵을 가지겠다. 그럼 아예 통일 자체를 네 나라 다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야, 그럼 북한의 핵을 꼭 비핵화시켜야 되냐? 어영부영해서 이렇게 통일하면은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통일한국이 핵을 가진 통일한국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는 국제정치 상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통일한국이 핵을 가진 통일한국이 된다면 통일 자체를 주변 서강이 똘똘 뭉쳐가지고 통일을 안 시켜주죠.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쪽으로 가야 통일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김대중 대통령도 이 미국이 하도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와서 반미 감정이 심화되고 한미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을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존재해야 된다는 걸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로 미국이 김대중 정부는 확실히 우리 편이구나 안심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북한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통일이 됐을 때 주한미군이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배치된다. 그러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절대로 안 된다고 막을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힘이 세니까 미국만 친하게 지내면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결사반대하면 아무리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적극 후원하더라도 통일되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셔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사실상의 평화를 종전선언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평화협정에 준하는 체제를 벌써 만들어놨어요. 완충지역도 만들고 서해 평화수역도 만들고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공동어로수역도 만들고 그 다음에 비행기 비행금지구역도 설정을 하고 해서 사실상의 평화를 상당히 진척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만약 이것이 제도화되고 계속적으로 상호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나가면 나중에는
통일이 될 때 주한미군의 위상 변경이라든지 이를테면 규모를 서서히 감축시켜 나가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통일이라는 주제를 보면 주한미군의 위상은 조금 낮추는 것이 통일하는 데는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을 뭐 철수하라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이 되면 이를테면 지금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를테면 남해안 쪽으로 옮긴다든지 규모를 조금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과 러시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균형점을 찾아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핵 문제를 잘 해결하면 통일로 가는 길은 훨씬 더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국제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사항이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 통일한다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관계라든지 상호 간의 국력 비교라든지 결국은 북한하고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국제 정치적인 지금 상황 전개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여기 한 8가지를 이제 정리했는데요. 이거 다 하나씩 나눠드리나요? 나중에 끝나고라도 하나 복사해서 다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여기 있는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만약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부탁을 하셔서 이거 한번 보시면 좀 나시라고 생각합니다. 다 말씀드릴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평화통일 여건이 형성됐다는 얘기만 하는데도 한 30-40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설명드리지 않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북핵 문제라고 하는 걸 잘못 따라서 오히려 안보 위기를 맞아왔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진전하면서 평화를 이뤄가면서 통일적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북핵 문제를 진작에 해결하고 남북 간의 화해 협력 기조가 뭐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또다시 진보 정부가 계속 들어섰다면 제가 볼 때는 한반도의 핵 문제라든지 평화통일 문제는 훨씬 더 진척돼서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긴 합니다만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말씀드린 문제의식, 첫째는 평화통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북한의 전용토를 흡수하는 통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영토, 북한의 전용토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 비용의 통일이 돼야 되고, 주변국의 지지를 얻는 통일이 돼야 되고, 주변국의 지지를 얻는 통일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핵 문제 해결하고 주한미군 문제.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면 한 50분은 금방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가 전략을 결국은 어떤 국가 전략을 쓰는 게 바람직하냐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데요. 국가 전략이란 걸 먼저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인 여건 하에서 그 나라가 가진 국가 목표에 따라서 결정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가진 자원이라든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육하 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떻게 하냐를 정하는 거예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입니다. 방법. 어떻게 해야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떻게 해야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고, 어떻게 해야 통일을 달성하느냐,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말고도 지금 5분의 강사가 또 계속 오시겠지만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 국가 목표에서 나온 국가 이익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가용 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정학적 여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지정학적인 여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12등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그냥 통일한다고 막 날뛰다가는 돈키호테식으로 비웃음만 사지 통일을 할 수 있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정당한 명분을 제시하면서 주변 강대국들이 호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정학적인 여건이라는 거는 이제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고, 두 번째로 국가 이익이라는 국가 목표에서 나오는 거죠. 국가 목표는 대부분의 나라가 유사합니다. 첫째는 국가 안보를 지켜야죠. 자주성을 지켜야죠. 자주 독립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정체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시장 경제, 우리 국민들이 신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유지해야 되죠. 통일이 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로 된다 그러면 통일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한 국가이익, 이거는 바로 평화통일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더라도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형평에 맞는 배분이 이루어지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거, 이런 게 국가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 창달, 세계의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위를 선양하고, 이런 거 한 5가지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 같지만 다른 나라와 다른 거는 우리는 평화통일을 하는 것이고, 오늘은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진 가용수단을 잘 알아야 되는데, 가용수단이라는 거는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미국하고 국력 비교를 해드렸고,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는 비교를 안 하겠고, 남북한을 보면요, 북한은 지금 여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심각한 체제 위기와 명분 없는 3대승, 이게 북한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1970년 이전에는 북한보다 남한이 경제가 오히려 못했습니다. 저도 그거 안 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몰랐어요. 북한이 우리보다 한때는 잘 살았더라고요. 그러던 것이 1970년에 똑같아지고 70년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1990년이 되면 우리가 15배, 20배가 앞서갑니다. 지금은 남북한 경제력이 어떻게 되냐? 여기 있군요. 43배입니다. 43배. 남북한 경제력. 43배. 1970년에 같았던 남북한 국력이 지금 43배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를 사실상 느껴야 돼요. 우리보다 경제력이 4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한테 우리가 절절매왔다는 거죠. 왜 40배의 경제력을 가지고도 그 북한 하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가지고 절절매고 북한한테 무시당하고, 그리고 북한은 한국하고는 핵 문제는 상의도 안 하고 미국하고만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이 모순된 정책을 해왔냐 그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건데, 그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서 경제 협력을 하면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도와주면서 북한에게 나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했으면 북한의 핵을 아예 개발조차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북한하고 절대적으로 정면 대결하면서 어떻게든지 북한의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90년이 되면 20년 전에는 남북한의 경제력이 같았는데 20년 만에 20배 차이가 났는데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겠습니까? 거기다가 북한의 동맹국이라는 소련은 해체되고 전부 권위주의 다원주의 체제로 전환해 버렸죠. 그러니까 소련하고의 동맹이 다 해체돼 버렸죠. 중국도 남한하고 수교하고 시장 경제를 택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중 교육이 북중 교육이 몇 배입니까? 수십 배 이상의 교육 차가 나요. 그럼 북한은 뭘 느꼈겠습니까? 야, 남한한테 언젠가는 잡아먹힌다. 위기의식을 안 느낄 수가 있겠어요?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남한하고 수교하고 경제 교류가 한중 교류가 40배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김정은 일가는 핵을 개발했던 겁니다. 아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미 1950년 6.25 전쟁 때 메가더 원수가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까 검토를 했어요. 그걸 김일성이가 몰랐을까요? 메가더 원수는 만주까지 핵으로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950년부터 북한은 항상 핵 위협에 시달려 살아왔다는 거죠. 왜 그러냐? 6.25 전쟁이 끝나고 6.25 때 북한에 대해서 핵으로 응징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1955년이 되면 한미동맹 체결하고 1955년에 주한미군에 핵을 배치해요. 전술핵을 배치합니다. 그래가지고 1970년대에는 900개 정도의 전술핵이 남한에 배치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1970년대 대땅뜨 시대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북한한테 너 남침이라도 하면 핵으로 공격하겠다 막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일가는,
야, 언젠가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지 미국한테 언제 핵으로 몰살당할지 모른다. 이런 위협감에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상 하고 있었는데 남북한 경제력까지 20배 차이가 나니까 드디어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1985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핵을 개발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김일성 일가는 이게 반민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197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도 핵을 개발을 잘 했습니다. 왜 핵을 개발했냐? 1969년에 닉슨이 괌 독트린을 발표해가지고 월남전에서 너무나 미국인들의 희생이 크니까 월남에서 명예로운 철수를 하기 위해서 괌에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선언했냐면 아시아인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해라. 우린 더 이상 너네 못 지켜준다. 그리고 선언하고 주한미군도 2만 명을 우리하고 상의조차 안 하고 일방적으로 철수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야 미국이 보니까 종이호랑이구나. 그러니까 북베트남한테도 전쟁에서 지고 패퇴하고 북베트남 정도한테. 근데 북한은 당시에는 경제력이 남북한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은 북한이 훨씬 더 세고 북한의 뒤에는 중국과 소련이 있는데 미국은 북베트남 정도한테도 상대가 안 되고 저렇게 철수하려고 생각하고 주한미군도 2만 명이나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철수해버리는데 누굴 믿냐? 내가 나를 지키려면 핵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핵 개발을 지시합니다. 지시하다가 한 3년쯤 하다가 미국이 그걸 사실을 알아가지고 핵을 개발하면 한미동맹 깨버린다. 쌀 원조 주는 거 지원 안 한다. 너는 미국하고 한미동맹 자체를 깨버리겠다. 이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에 가가지고 핵 개발을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뭐 어떤 생각들인지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한때는 국가 안보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때는 핵을 개발하는 게 가장 값싸게 국가 안보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김일성도 그렇게 해서 핵을 개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북한도 체제를 지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북한의 핵을 어떻게 포기시키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빨리빨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21세기가 아시아 번영의 시대라는 것은 고대 4대 문명에서도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문명에서부터 이 문명이 서진을 해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리스, 로마, 서유럽,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통치가 지금 한 2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0년까지는 안 됐군요. 1940년경부터 해서요. 100년도 아직 안 됐네요. 미국의 통치는. 근데 아직도 한 4, 50년은 더 갈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는 중국 쪽으로 세계 패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국이 미국에 맞먹는 도전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거는 결국 문명은 서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면 아시아 쪽으로 다시 올 수 있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한국 시장의 20배가 넘는 이런 시장이 매년 6%의 성장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데 바로 주변에 교통이 가까운 바로 인접국에 엄청난 경제가 진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시장은 굉장히 넓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해온 것이다. 앞으로도 한 수십 년은 그것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시대를 잘 살려야 되는 거고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이렇게 크고 한국의 민주주의도라는 우수한 제도를 지금 꽃피웠고 그 다음에 북한의 경우에는 꺼버렸네 제가. 북한의 경우에는 이 심각한 체제 위기를 맞아서 5개가 부족하죠.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공장 돌리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공장도 다 낡아 빠졌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죠. 거기다가 교통, 자동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철도 운송이 대부분이고 교통수단이 매우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하 자원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석유라도 수입해야 되는데 외화가 또 없어요. 외화가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아주 중요한 5대 요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체제 생존 자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3대 세습이라는 건 사회주의라는 이념과도 맞지가 않죠. 세계에 지금 사회주의 국가 중에 세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체제 자체도 모순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평화 통일을 반대할 수 없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지금 2차 대전 이후 분단국가 다 통일됐습니다. 베트남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됐죠. 예멘 통일됐죠. 독일도 통일됐죠. 중국하고 대만은 통일이 안 됐지만 중국하고 대만은 삼통이라 그래가지고 이 통행통신 통우, 우편 교환, 편지 자유롭게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분단이지 실제로 분단 비용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분단이 된 것도 서러운데 서로 대립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아베 총리만 좋게 만드는 일이다. 한때 아베 총리가 한국 지도자들 보고 우리 저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정말 가당치 않다. 정말 한심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아베가 우리한테 한심한 민족이라고 그랬을까요? 자, 따져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발전을 많이 해서 세계 12, 13위가 됐다고 하지만 일본과는 몇 대 1입니까? 아무리 우리 경제가 세다고 해도 한 3.5대 1, 4대 1, 4대 1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인구도 2배가 넘어요. 일본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남북한이 분단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남북한이 힘을 똘똘 합쳐도 일본이 보기에 그냥 웃기는 존재인데 서로 그것도 둘이 나눠가지고 죽으라고 싸움질하고 외부에 나가서 북한 욕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한심한 민족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도 싸다고 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북한하고 그 대화도 안 하고 정면 대립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어리석은 정책을 하니까 아베한테 그런 욕을 먹는 거다. 자, 요번에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동안 화해협력 정책 해가지고 남북 간에 판문점 선언도 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굉장히 대화의 물꼬를 트니까 5월 달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요, 문재인 대통령 생신이라고 생일 케이크를 갖다 놓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정도로 막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남북한 간의 사이가 좋아지니까. 한국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단지 북한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 자주성을 좀 회복했더니 일본이 우리를 무시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남북한 간에 죽으라고 싸우면 우리는 일본한테 가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북한 좀 혼 좀 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정책을 했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정책을 하니까 아베한테도 무시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 정신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뢰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우리가 잘 활용하면 한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5월 달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아니 한반도도 결국 당신들 남북한이 같은 민족인데 언젠가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통일한다 그러면 난 찬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한테도 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그냥 말 안 해도 알지 우리가 뭐 반대하겠어 그러지만 한 번도 노골적으로 통일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 같은 민족인데 통일해야지. 아주 쉽게.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가 통일의 길을 연다 그러면 최소한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특이하죠. 국민들의 지지도가 지금 낮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위를 좀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심을 가지고 트럼프 속으로 생각할 때는 떨렁떨렁하고 사실 솔직히 존경이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딸내미 이방카가 오니까 당신 아빠 덕분에 우리가 올림픽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정말 아빠한테 꼭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러면 직접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이방카 통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죠. 그 딸 바보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방카가 백악관에 가가지고 아빠 정말 문재인이란 친구는 정말 잘 사귄 것 같아요. 아빠를 진짜로 좋아하는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내심, 이게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고 가는 큰 힘이라고 봅니다. 지금 내일인가요? 노벨 평화상 발표되는데 어저께 제가 어디 방송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그래가지고 타신다면 김정은은 인권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탈 수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공습하고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탈 수가 없고 타신다면 문재인 대통령 단독 수상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북핵 문제 다 해결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아마 타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 타십시오 이렇게 해주고 하면 그게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고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요, 저는 사실 저랑 이념적 지향도 상당히 좀 미국 대통령 지금 비슷해가지고 상당한 기대를 가졌는데 오바마는 북핵 문제 해결에서 거의 한 일이 없습니다. 전략적 인내라 그래가지고 이 북핵 문제를 가지고 동북아의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그 방편으로 주로 활용했고 북핵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고 진정한 대화조차 한번 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상당히 유감인데요. 트럼프는 다르다는 거죠. 트럼프는 껄렁껄렁한 것 같지만 진짜로 난 김정은을 신뢰한다. 이게 보통 용기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김정은 신뢰한다는 얘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1970년대에도 남북 대화도 있고 뭐 해서 뭐 7.4 공동성명도 했지만 그 당시에 통일로 간다 그랬을 때 김일성도 물론 찬성 안 했겠지만 통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미국 다 같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도 아마 이내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통일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서울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평화적으로 당신들끼리 평화적으로 잘 해결해서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면 지지합니다. 하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학교 가가지고서는 강연하면서 우리는 평화통일 지지합니다. 대화로만 통일하세요. 무력으로는 근데 안 돼요. 무력으로는 반대입니다. 우린 평화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평화적으로 대화로 통일한다 그러면 중국, 러시아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난 기회. 거기다가 이제 북한이 폐쇄 체제로 지금 결국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류 협력이 물 것 같았죠. 세계화와 정보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북한의 핸드폰이 600만 대래요. 600만 대. 그러니까 이제 누가 평양 시민들 뭐 하나씩 다 갖고 있나 보지 이랬는데요. 평양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250만에서 300만 이하예요.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 깐나내기까지 다 하나씩 가졌어도 전국에 350만 대, 400만 대가 또 전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록 외부하고 자유롭게 통화 못하지만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그 국경 근처에는 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양에서 일어난 일이 불과 2, 3분 내에 전국으로 얘기가 다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평양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개성공단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자기 친구의 신의주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얘기를 다 전한다는 거죠. 야, 오늘 남조선에서 금강산 관광에 관광객이 왔는데 말이야. 남조선에 집집마다 차가 한 대 이상씩 있대. 와, 우리는 동네에 당 최고 간부도 차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한 스스로 결국은 개혁개방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개혁개방으로 가다가 남한이 우리보다 20배 잘 살아? 우리가 인구가 2배니까 1인당 소득은 21배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남한이 우리보다 20배를 잘 살아? 그럼 우린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던 거야? 김씨 3대 집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통치를 했길래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나? 그것이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는 순간 누적이 되면 자연히 우리는 통일로 가게 된다. 너무 인위적으로 통일하려고 통일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독일은 어떻게 됐냐면요. 1950년대부터 아데나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화해협력 정책을 해온 셈입니다. 물론 할슈타인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동독하고 수교하는 나라는 서독하고 수교를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배척한 때도 있었지만 그게 1955년경에 이르르면은 할슈타인 원칙 이제 브란트가 와서 이제 폐기하고 나서 1960년대 말에 이르르면 동방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소련을 방문해서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 체결하고 화해하고 폴란드에 가서 유태인 묘지에 가서 브란트 총리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우리가 과거에 유태인 학살한 거 사죄합니다. 폴란드하고 영토 불가침 조약을 맺고 동서독 간의 교류 협력을 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서로 간에 정상회의하면서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수순은 남북 평화조약 또는 남북 기본조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유엔에는 벌써 가입을 했죠. 그리고 브란트가 동서독 유엔 가입하고
상호 간의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한다.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거 바보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을 안 해요. 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서독이 동독보다 경제력이 너댓배가 되니까 동독 사람들 괜히 우리랑 척만지고 굉장히 감정에 골만 생기고 그 사람들 무시한다 그러면은 사이만 나빠지니까 통일이라는 얘기는 가능한 하지 말자. 그 대신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총력을 기울이자. 우리의 분단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서방 선진국들이 우리를 나라를 쪼개놨지만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한 분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한 분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단이 아닌 것처럼 살자. 분단이라고 하는 걸 국제사회가 만들었지만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보자.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꾸준히 살았더니 벌써 통일이 됐네.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정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통일하지 말자는 거예요. 통일은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분단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통일은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통일이 되더라도 무력 통일,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통일의 최대 교훈은 바로 이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일찌감치 통일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벌써 해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한 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독일의 교훈을 살려야 된다, 엄청나게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독일 통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쏙 빼놓고 대북 강경 기조에 맞는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본질을 무시하고 정치에 유리한 것만 쏙쏙 빼가지고 그렇게 강경책을 하는데 독일 통일을 활용하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독일 통일의 최대 교훈은 통일하지 말고 분단 비용 최소화 정책을 하다 보면 어느새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45분.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9일 날 취임하셔서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는 진보 정부가 탄생하면 일단 긴장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처럼 또 한미 간에 또 알력이 생길까 뭐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경험을 하셨잖아요. 비서실장을 하셔서 그 교훈에 따라서 한미 관계부터 돈독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만사 다 지쳐놓고 한 달 반 만에 워싱턴으로 달려가가지고 그때 처음에 워싱턴에 도착해서 하신 연설이 뭐냐면 장진호 전투 덕분에 나는 오늘날 살아있다 이렇게 연설하신 거예요. 장진호 전투라는 게 뭐냐면 중공군이 이제 6.25 때 막 몰려와가지고 함흥철수 있잖아요. 그 직전에 미군이 그 남한은 그 한국 국민들, 그 북한 주민들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장진호에서 그 사수하다가 많은 미군이 사망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도와주면서 제일 정말 자랑하고 싶은 미국이 그야말로 혈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전투가 장진호 전투인데 그 장진호 전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나는 오늘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게 미국에 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이 한경도에서 그때 원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거제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만약 장진호에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태어나지 않아서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백악관에서 만나니까 문 대통령께서 어저께 연설하신 거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연설이었다. 그래가지고 한미 동맹 관계가 딱 이제 그거부터 확고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한반도 운전자로 해서 남북 대화를 내가 추진할 테니까 그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대화하는 건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얻어와줘 왔죠. 그 다음에 바로 베를린으로 달려가지고 G20 정상회담 하면서 독일에 가서 베를린 이제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다시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어서 화해협력 기조로 간다. 그 다음에 확성기 방송하지 말자. 그 다음에 서로 올림픽에 왔으면 좋겠다. 이산가족 상봉하자.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체제를 붕괴를 원하지도 않고 그런 정책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서로 평화공존, 화해협력하자. 라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얘기하는 건 아무리 주변 국가들이 속으로는 쓰려도 그거는 터치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남북 간의 평화 공존과 화해협력 공동 번영을 얘기하니까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드 문제 가지고 이제 사드는 한미 동맹 때문에 할 수 없이 배치를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딱 거절하는 순간 한미 동맹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배치한 거죠. 배치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그 문제는 이제 조용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올림픽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북한이 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IOC 협력을 해서 IOC는 북한이 올림픽에 오면은 비용까지 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IOC도 흥행에 성공해야 되니까 북한이 오면 흥행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봄에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올림픽 기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좀 연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이 아이고 잘 됐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완전히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가 하는 걸 보니까 잘못하면 정말 한 방 맞겠거든요. 왜냐하면 참수 작전에서부터 코피 터뜨리기 작전까지 막 나오잖아요. 코피 터뜨리기 작전 같은 건 뭐예요? 완전히 그냥 전광석화처럼 그냥 급소를 때려가지고 북한이 허둥지둥하면서 반격도 못할 정도의 뭐 한다는 건데 사실 그거 했으면 한반도에 국지전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정은이 11월 말에 화성 15형 발사하고 나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나서 도발을 안 하더니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계산대로 올림픽에 참가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국정원이 움직여가지고 북한의 통전부하고 CIA 폼페오가 당시 CIA 국장이잖아요. CIA 국장하고 서훈 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영철 부장하고 셋이 그냥 계속 연결을 해가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협의를 해가지고 김여정이 2월 달에 올림픽 개막식에 오는 거를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1월 중순에. 그리고 서훈 원장이 미국으로 달려가요. 미국에 가지고 김여정이 온다 그러는데 미국도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대화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쓰다가 한국이 다 이뤄놓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부통령을 보내가지고 김여정을 한번 만나게 하겠다. 그리고 왔는데 그 미국의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가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비어 아버지랑 같이 와가지고서는 북한의 인권을 요구를 하고 탈북자 만나가지고서는 북한은 정말 감옥국가다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 천안함 침몰 현장 가가지고서는 또 북한의 그 폭력성을 규탄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개막식 하는데 가서 김여정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로부터 1시간 뒤에 청와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김여정하고 만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펜스는 김여정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너무나도 이제 무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오빠한테 워커힐에서 전화해서 오빠 나 저 마이크 펜스라는 놈이 와가지고 나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속상해 죽겠어. 꼭 만나야 돼. 그러니까 김정은이 야 만나지 마.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안 만나도 괜찮아. 그냥 돌아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는 딱지 맞은 거죠. 딱지 맞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자기 정치적 위세를 떨치려고 보수 정치인의 위세를 떨치려고 그렇게 했는데 딱지 맞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평창에 가가지고서는 혼자 이제 아이스하키 경기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까지 달려가셔가지고요. 마이크 펜스 옆에 앉아서 오늘 김여정 만났는데 김여정이 평화의 메시지를 가져왔고 나쁜 애가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한미동맹은 남북 대화를 하더라도 우린 편치 않는다. 이렇게 달댔죠. 달래고 나니까 마이크 펜스가 갈 때 북한이 정 원한다면 대화하겠다고 그러고 선언하고 왔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알려졌냐? 마이크 펜스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게 개막식 리셉션을 하는데 김영남이 들어오는데 마이크 펜스가 이 연회장에도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서성대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셔가지고 같이 촬영하고 들어갑시다. 그래도 어영부영 이제 들어와가지고 김영남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몇 명 인사하더니 그냥 쑥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여론이나 한국의 여론이 미국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김영남을 피해 다니냐. 도발을 했으면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왜 미국이 저렇게 피해 다니냐. 미국이 죄를 졌냐. 그래가지고 이제 궁색해지니까 마이크 펜스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사실은 북한에 김여정하고 김영남을 만나러 갔다. 근데 북한이 또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세계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속으로는 다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특사가 왔다 갔다 하고 김영철이 오고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남북 간의 대화를 다 이뤄놓고 우리 특사가 가니까 김정은이 우리는 재래식 무기로도 남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체제 안전만 보장되면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결국 남북 정상회담 되고 트럼프도 만나고 이 모든 걸 다 우리 정부가 뒤에서 다 주선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보수 정부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미국이 강경책을 하면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같이 강경책을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할 때도 우리는 북한하고 최소한의 대화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고 그리고 미국의 대리 전쟁을 우리가 남북한 간에 하는 건 정말로 천하의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언제라도 전쟁을 하도 좋다라는 식으로 남북 관계를 만들어 가니까 국제사회는 우리를 무시하고 저건 민족끼리 싸우는 놈들 멍청한 놈들 그런 얘기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로 잡아가지고 지금 좋은 기회가 왔는데 지금 이제 내일 모레 폼페이오가 가잖아요. 가가지고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이번에 평양에 문 대통령 가셔가지고 종전선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날 김정은하고 합의만 되면 종전선언 서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6월 12일 날 회담하는 도중에도 조만간에 내가 미국 돌아가면 종전선언 서명할게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인터넷 언론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 내부의 여론이 심상치가 않아요. 트럼프 무슨 러시아 스캔들도 나오고 뭐 성 스캔들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그리고 막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넌 퍼주겠다 막 이러니까 강경 기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전선언은 지금 서명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런데 그 명분이 뭐냐면은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화해 정책을 못하게 하는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냐? 과거에 북한하고 대화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북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해가지고 자꾸 해가지고 진짜로 비핵화에 성공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같이 망나니도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너는 과거에 왜 해결 못했냐? 그러니까 과거에 협상했던 사람들이 은근히 트럼프가 실패하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참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는 북한 자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이 또 속는다라고 하는 무조건 대북 불신론자들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트럼프 자체가 싫은 거예요. 성 스캔들도 있고 껄렁껄렁하고 말 막 하고 막 그러는 거 자체가 싫어서 싫은데 트럼프가 북핵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싫잖아요. 싫은 사람이 공세우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싫어 또 반대하는 거고. 또 하나 이건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하고 다 싸우고 캐나다하고도 싸우고 맨날 그러잖아요. 주한미군도 방위비분담금 안 올려주면 철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사람조차도 트럼프가 만약에 종전선언 해주면 주한미군 철수할까 봐 겁나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주위에 전부 종전선언 해주지 말라는 사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너네가 지금 종전선언 못하겠다 그러는 거는 이게 그 한미동맹이 위해가 가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할까봐 또 유엔 사령부 해체 요구할까봐 그래서 겁나서 못한다 그러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다녀오셔서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유엔 사령부의 위상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그렇다는 인식을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공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왔다. 그러니까 미국이 종전선언을 안 해줄 명분이 없어요. 전쟁은 이미 65년 전에 끝났죠. 65년 전에 끝난 전쟁을 끝났다라고 선언조차 안 해주는 초강대국. 북한보다 경제력이 600배나 센 나라가 600배나 힘이 센 나라가 6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전쟁 끝났다고 선언 좀 해달라는데 선언도 안 해주는 궁색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죠. 이번에 남북 간에 평양에서 합의한 게 군사합의서예요. 군사합의서는 서로 이 완충지대 정하고 서해 평화수역 설정하고 공동 어뢰수역을 시범적으로 하고 비행금지구역도 설정해서 우발적으로라도 충돌하지 않도록 평화협정에 준하는 합의서를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첫 단계고 종전선언을 하면은 평화협정의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려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데 남북한 간에는 거의 평화협정에 준하는
합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6.25 전쟁이 누가 전쟁한 겁니까? 기본은 남북한이 한 거잖아요. 남북한이 했는데 남북한은 평화협정에 준하는 걸 벌써 체결했는데 미국은 초강대국이 돼가지고 그거 전쟁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조차 안 해주면 얼마나 미국의 행세가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폼페이오가 평양 가가지고 종전선언을 만약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정말로 미국은 정말 종이호랑이 아주 비겁한 강대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추측으로는 종전선언으로는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이 얘기했듯이 종래에는 북한이 핵의 전모를 신고하면 종전선언 해주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북한이 핵신고 핵무기 전체를 신고하는 건 못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핵을 20개 갖고 있으면 미국은 5,000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전폭기에다가 잠수함에다가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탄에다 다 갖고 있잖아요. 북한은 겨우 할 수 있는 게 대륙간 탄도탄인데 그거 쏴가지고 태평양에 떨어질지 네바다 사막에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하루 내에 북한은 완전히 전멸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 북한은 자기의 핵의 전모를 밝히는 게 완전한 안보 딜레마 상황이라 그래서 그거는 하긴 하되 나중에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변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전폐를 하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째는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대를 IAEA 사찰단을 오라 그래가지고 참관하에 완전 해체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를 띄워준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거기서 종전선언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비핵화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면 바로 직후에 영변의 핵 폐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정은이 서울로 오면 이제 남북 정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오늘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트럼프가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아직까지 북한에 10센트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제재 해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움직이겠다 막 이렇게 버티니까 요번 7일 날 그 가능성이 조금 열리고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북한이 갖고 있는 ICBM이라든지 핵탄두를 분리해서 국제 감시하에 보관시켜 평양이라든지 북한에 보관시켜 놓으면 이건 가시적인 성과잖아요. 그렇다면은 대북 제재를 일부 면제해 주겠다. 그 면제해 주는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되면 종전선언도 되고 김정은이 12월 달에 서울에 오면 그야말로 대대적인 남북 경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큰 희망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통일 문제 말씀입니다. 시간에 쫓기니까 자꾸 그냥 목이 막 잠겨가지고 요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니까 마지막 페이지 요겁니다. 자, 여기 아주 짧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준비해 주세요. 북한의 전영토를 합병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는데 나당연합군, 당나라의 도움으로 했잖아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구려의 전영토를 우리가 통일신라로 합병을 못했죠. 광개토대왕은 고사하고 장수왕 때나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의 한반도 모양도 못 갖추고 대동강에서부터 원산까지 이남만 통일신라였습니다. 그로부터 지금의 한반도의 우리의 영토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세종대왕 때예요. 세종대왕. 김종서 장군 최국일과 그리고 부드럽게 북한이 무너지지 않으면 뺏길 수가 있습니다. 뺏길 수가. 특히 영변이라는 데는 평안북도에 있잖아요. 영변에 핵시설이 있으니까 중국 애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영변에 핵시설이 잔뜩 있는데 핵무기도 있고 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급변사태가 나면 중국군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가서 영변을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3시간이면 점령을 해요. 3시간이면. 중국군이 점령하면 우리가 어떻게 뺏어오죠? 그걸? 중국 애들이 그럼 왜 거길 점령하냐? 미국이랑 똑같아요. 미국도 북한의 급변사태 나면 영변에다가 지금 특공대를 보낼 판이에요. 왜냐하면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라고 하는 명분이 있어요. 중국에도 위구르족이 있고 뭐 테러들 많잖아요. 중국에 소수민족 테러 많거든요. 그 중국의 소수민족이 영변의 핵시설에서 핵무기를
취득할지 모른다. 따라서 그걸 확보해야 된다는 명분하에 들어갑니다. 못 말려요, 못 말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우리 중국하고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의 영토를 전역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주변국 지지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비용 문제. 요게 이제 최소 비용,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최소 비용이란 건 뭐냐면 독일의 경우, 독일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통일했잖아요.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메르켈이 연설했는데 우리의 통일은 아직 달성된 게 아닙니다. 제 연단을 치면 우리의 통일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에 통일했잖아요. 메르켈은 지금 28년이 지났는데 아직 통일이 안 됐다 그래요. 27년이 지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동서독 간의 소득 격차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통일될 때 동서독의 소득 격차가 얼마였냐면 5대1 정도였다라 그래요. 5대1. 그러니까 25%예요. 20% 정도 수준인데 그로부터 1992년부터 서독에서 동독 지역으로 얼마를 매년 이전했냐면 130조 원.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을 한 해도 빠짐없이 서독에서 걷어가지고 동독에 투입한 겁니다. 그 돈의 대부분, 그 돈의 한 60% 이상이 어디 쓰였는지 아세요? 동독 사람들 먹여 살리는 데 쓴 거예요. 왜? 동독의 소득 수준이 서독보다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당장에 기업이고 뭐고 다 망했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되고 실업수당 줘야죠. 그다음 의료보험 해줘야죠. 이러냐고 먹여 살리는 데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27년 동안 줬더니 어떻게 됐냐? 130조 원씩 매년. 지금 한 75%, 80% 동서독 소득 수준이 거의 이제 우리로 보면 거의 다 따라간 거죠. 20%에서 75%, 80%까지 갔으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중단했을 거예요. 더 이상 주는 걸. 근데 지금도 서독에서 돈 모아서 동독에 100조 정도 주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득차가 클수록 통일 비용이 크잖아요. 남북한은 몇 대 1이죠? 21대 1. 동서독은 5대 1인데 우린 21대 1이에요.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KDI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만약에 북한이 이 순간에 그냥 붕괴해버리면 매년 80조 원씩 30년 동안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500조 정도. 2,500조를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죠? 400조 조금 넘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0%를 우리는 한 푼도 안 쓰고 북한 지역에 매년 30년 동안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80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내가 이 사례를 하나 드는데 이 좀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 때 세수를 증가시킨다고요. 연말정산 제도를 바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그 해의 세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더 냈어요. 연말정산이라는 거 아시죠? 연말에 1년 매달 세금 내고 1년 지나면 그거를 다 정산해서 1년치를 딱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년도보다 세제를 바꿔가지고 100만 원 정도를 제가 더 냈어요. 그래가지고 욕이 절로 나오죠. 그냥 내 돈 100만 원 뺏어간 거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욕개나 했죠. 그래서 그러면 내 돈 100만 원 뺏어가서 얼마나 세수가 늘어났나? 그때 알아본 결과로는 1조가 안 돼요. 1조 원이 안 돼. 근데 매년 80조 원을 북한에 줘야 돼. 30년 동안. 그러면 제가 정부를 몇 번 욕해야 됩니까? 80번 이상 욕을 해야 돼. 80번 이상 욕을 하며 살아야 돼, 정부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8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셔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큰 돈입니다.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유익 통일부 장관 때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하려는 것처럼 개혁개방으로 가서 개성공단이 열리고 금강산관광이 되고 평양이 자동차 공장이 열리고 낮은 선봉에 우리 기업이 사업을 하고 북한 전역에서 남북 경협이 되면은 북한의 소득 수준이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마 한 해에 아마 15% 20%씩 성장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20년 지나면 북한의 소득 수준이 남한의 한 절반쯤 따라온다면 지금은 20분의 1인데 2분의 1까지 온다면 그럴 때 통일이 되면 얼마 드냐면 총 비용이 400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천조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2천조 원. 우리는 돈을 안 주고도 2천조 원이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말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내내 방송에서 저한테 자유롭게 얘기할 시간만 주면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아니
이게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인도하면 2천조 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2천조 원을 어디 가서 벌어요? 2천조 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연구를 해놓고 그 방향으로 정책은 안 하냐? 대북 강경책을 왜 하냐? 대북 강경책을 하니까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는커녕 정면 대결로 해서 분단 비용만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비용도 늘어나고 분단 비용도 늘어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정책입니까? 따라서 결국은 통일로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 개성공단에 중소기업 하던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다시 열린다 그러면 전부 다 들어간다래요. 왜? 엄청난 이득이기 때문에. 이번 8.15 때 대통령께서 연설하실 때 만약에 그 남북 간의 경협이 활발하게 융성해지면 30년 동안에 170조 원의 이득이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그 170조 원 중에 160조 원이 어디서 생기냐? 개성공단에서 씁니다. 남북 간에 중단기적으로 최고로 논하는 사업은 개성공단 같은 우리 기업이, 중소기업이 한국에선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거기로 가서 사업을 해서 우수하고 값싼 인건비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은 30년 동안에 160조 원의 이득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길은 뭡니까? 개성공단부터 빨리 열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죠. 나진선봉, 신의주, 그 다음에 뭐 중광진까지 다 만들어서 북한의 전역에서 남한에 지금 돈이 좀 많아요. 지금 부동산 왜 이렇게 오릅니까? 돈이 남아돌잖아요. 돈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이 없죠. 북한 지역에 투자해가지고 정말 업땅짓고 염치기로 북한의 값싼 노동력으로 산업을 일으키면 전부 중소기업들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전 세계가 쳐다보는데 나진선봉에 전부 남한 사람들이 물결치고 신의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관광도 가고 뭐 사업도 하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거기를 넘보려고 해도 넘볼 수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 이미 다 차지해버렸는데. 그런데 지금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태로워요. 지금도 또 퍼주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순간에 퍼주기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 지금 중국의 신문 그런 데를 보면요. 중국의 뭐 영자 신문 이렇게 보면 평양에 중국 기업들이 넘실대요.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풀리면 엄청나게 투자하려고 중국 기업들이 다 들어가고요. 5월 달에 리커창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 한지 아세요? 1대1로 사업을 한반도로 들여오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고속철 연결한다. 이 사업 곧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금방 돼요. 이건. 북한에 철도를 넣으면 고속철부터 넣을 거예요. 이게 사업의 수지가 맞아요. 그래서 그 고속철을 놓고 중국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려고 그러죠. 1대1로 사업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있죠. 러시아는 신동방적 체계라 해서 그 외채도 다 상환해주고 러시아도 북한에 투자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베 총리, 저 지난달에 서훈 원장이 가가지고서는 아베 총리한테 얘기하니까 이제는 제가 직접 김정은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어딥니까? 유엔에서 일본 외무상하고 북한 외무상하고 만났잖아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날에 흘러나온 얘기가 북일 국교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 근데 북일 간의 국교 정상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식민지 배상 자금 1965년에 우리가 일본한테 받은 게 지금 북한한테 줄 일본 돈이 최소 100억 달러, 조금 많게는 200억 달러, 300억 달러까지. 그게 뭐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20조, 30조. 우리 정부는 북한하고 사업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원. 일본은 우리보다 20배의 가용 자원을 가지고 신호만 터지면 원산이고 뭐 어디고 가서 투자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식민지 배상 자금으로 주면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요, 유엔 제재가 풀리는데 우리는 원산 구경 쳐다하고 그러고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 애들이 가서 다 차지할지 몰라요, 북한을.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4대 그룹 총수들 평양에 가는데 같이 갔다고 막 볼멘 소리 막 나오잖아요. 정말로 단견인 사람들이에요. 지금이라도 빨리 대기업들이 가서 뭘 투자할지를 빨리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협력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평화통일되고 북한 전역을 우리가 통일할 수 있다. 아이고, 제가 13분이나 제가 오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시면 답변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학생들 질문 한 명, 또 예, 2명, 아이고, 참. 3명. 예, 2시에 먼저 끝냈어야 하시죠. 되는데.
질문을 쭉 먼저 하시고요. 한 세 질문 같이 모아서 답을 듣겠습니다. 너무 질문 길게 하지 마십시오. 20분에 이제 나가야 됩니다. 방송이 있어가지고.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6분의 2학기 윤종욱입니다. 아까 이제 북한 전용토 흡수라는 단어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북한의 부드러운 붕괴라고 하는 말씀도 사용하셨는데요. 물론 통일 한국이 영토의 소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하신 말씀이라는 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상호주의의 통일, 그다음에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의한 통일과는 좀 다른 취지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질문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통일은 한 3스택으로 좀 진행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국제 정치적인 접근도 있어야 되고 정부 차원의 접근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민간 차원의 접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9년도에 문익환 목사님과 임수경의 방북으로 인해서 민간 차원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그 물꼬를 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또 문익환 목사님의 후배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민간 차원의 접근이 뭐 경제, 문화, 예술, 종교, 학술 뭐 이와 같은 형태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어떤 전망이 있는지 이 부분 예. 네.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질문 주시죠. 네, 평화 통일을 박재준입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하나도 없겠죠. 그렇지만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반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독일과 다르게 70년 전에 분명히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사의 비극이 있었고 그 비극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존 인물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록 노년층이지만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그 김일성 체제 하에서 체제 정통성을 철저하게 갖추고 있는 세력인데 그런 것들이 언제까지나 쉬쉬하면서 평화롭게 살자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짚고 넘어가야 할 건데 그런 것들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남한에서 자신 있게 평화 통일 얘기를 하는 건 70년대와 다르게 지금 우리가 20배 이상의 경제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교수님 아까 설명드리니까 지금은 너무 통일 비용이 크니까 북한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격차가 줄어들었을 때 하면은 좋을 거 아니냐 하는데 제 본능적으로 좀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 북한이 그렇게 경제가 발전되고 우리와 격차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에 비해서 오히려 체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흡수 통일에 대해서 호락호락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잘 사는 건 당연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서 미국이나 한국처럼 남한처럼 잘 사는 걸 추구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닌가. 예를 들어 박한식 교수나 이런 분들의 의견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마지막 질문.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6분의 2학기 한정우입니다. 아까 주한미군의 축소에 대해서 약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세계 정세는 새로운 신냉전,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간의 군냉전이 아닌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신냉전으로 넘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점점 대립이 격화되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이 주한미군 축소를 지금 얘기한 건 약간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냉전 기조가 더 강화될수록 주한미군의 오히려 확대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사실 트럼프는 갈팡질팡이죠. 방위분담금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미국 의회에서는 22,000명 이하로 줄이려면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나와서 그 사유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거의 입법화 해놨죠. 근데 이제 미중 간에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미중 간에 지금 뭐 언제라도 군함이라도 충돌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이제 갔는데 미중 간에 전쟁을 하겠다. 그럴 때는 우리가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우린 무조건 미국 편에 서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서는 미국 편에 서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가되 한중 관계도 반드시 우호적으로 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지. 이를테면 사드 배치나 뭐 이런 것처럼 정말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편입돼 가지고 반중 노선으로 가는 그런 거는 가능한 최대한대로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역사를 보면 멀러 독트린 이후에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고립주의로 갔다 국제주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닉슨이 주한미군 2만 명 철수하고 뭐 월남전에서 빠지듯이 고립주의로 갈 때는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미 의존적 자세를 최대한대로 낮추고 우리의 자주적인 국방력을 최대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대로 하여 나가면서 언제라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능한 능력을 확보해서 가져오면서 미국을 활용할 수 있을 땐 충분히 하지만 미국이 빠지더라도 별로 국가안보에 뭐 모자람이 없도록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그런 정도의 정책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 미국과 중국 간에 내일이라도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망설이면 안 돼. 무조건 미국 편을 들어야 돼요. 전쟁을 할 때는 그때 망설이면 양쪽에 두들겨 맞습니다. 양쪽에 두들겨 맞아서 나라가 자체가 없어질지 몰라요. 그 다음에 체제 정통성 문제인데 북한이 뭐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체제 정통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시대에는 저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동구가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이 체제의 정통성이라는 건 결국은 21세기는 문화와 경제의 시대예요. 북한이 우리보다 북한 경제가 우리를 능가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거는 아마 100년 이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북한은 지금 독재라고 하는 1인 독재 지배라고 하는 그걸 체제적인 모습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틀림없이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생긴다. 그건 지금 제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동독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그런 걸 제가 보는데 키신저 같이 국제정치학의 대가라고 하고 국무장관도 하고 백악관 안보비서관도 한 사람도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 5개월 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걸 몰랐다고 자기가 실토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북한이 저는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니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 체제를 살린다고는 가지만 한 5년이나 10년 동안 개혁개방에서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는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김정은은 도태되는 게 사실은 전 마땅하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신념이 있거든요. 유럽에서 봐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떤 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어요. 그리고 정통성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뭐 항일운동하고 뭐 그런 데서 있지만 지금의 정통성은 문화적 정통성, 그 다음에 인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 다양성 존중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가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고 이게 정통성이지 다른 게 정통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 교류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죠. 이번에 우리가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도 올림픽이라고 하는 문화체육교류, 예술단 공연하고 이러면서 사람들 마음이 풀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15만 평양 시민들한테 연설을 하게 해주고 백두산에 가가지고 이설주 여사가 우리 김정숙 여사의 코트를 물에 젖을까봐 잡아주고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세우는 게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 민간의 문화 교류 이것이 평화를 지키는 사실상의 큰 힘이라고 보고요. 이건 계속적으로 장려해야 되는데 과거에 어떤 보수 정부에서는 많은 희생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께 굉장히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설사 지금 북미 간에 다시 경색 국면으로 가서 정면 대결을 되더라도 남북 간의 기본적인 우호 관계는 갖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데 있어서 민간 교류 차원은 계속해서 하도록 우리가 장려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수 통일인데 이게 북한을 제가 사실 강연에서 제 취지로 하면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질 말아야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하도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 하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저 새끼 친북이다, 빨갱이 새끼 평양에 가서 살지 막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북한의 전역을 이렇게 통일 조국이 우리가 북한의 전역을 차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신의주, 나진선봉, 중강진, 뭐 해산 뭐 이런데 우리 기업들이 가서 다 활동하고 자유롭게 교류 협력하고 이렇게 되는 게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을 흡수하려고 한다는 용어는 사용하지 마시길 바라죠. 강의하려고 편의상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결코 흡수 통일이 아니라 시대적인 대세에 따라서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쪽이 더 우세하게 작동을 해서 결국 평화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북한을 무너뜨리고자 이런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취지에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김정은이 안심하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한 말씀 있죠. 김정은이 자기가 비핵화를 결심을 했는데 자기의 결심이 옳은 판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대북 정책,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필요한 거죠. 김정은은 잘하고 있다라는 계속 신념을 주기 위해서 정말로 개혁 개방 잘하는 거고 비핵화 잘하는 거고 그러면 너의 체제는 계속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요인에서 20년, 30년 뒤에는 어떤 요인에서건 북한은 우리와 같은 공정사회를 추구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 결국은 우리는 평화통일로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여기서 바로 떠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